네,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 절차가 본격화한 건데요. 선관위 부실 관리 정황이 확산하면서 선관위 개혁 요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씨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모두 책임론으로 계파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중앙 선관위 비롯해서 지역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좀 들여다보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발된 내용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직무유기라는 건 공무원이 본인의 이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표용지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는 걸 넘어 유기했다라는 법적 판단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실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압수물을 확보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광수대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 여러 피고발인들이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의 고위직들에 대한 이 고발이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고발인 조사 등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술 그리고 더해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적 평가 내지는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원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잠실 7동 투표소에 갔더니 있어야 할 투표 개표함이 보관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두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이걸 없앤 것을 두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거든요. 네, 많은 국민들도 당황하셨을 겁니다. 또 선관위가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보존 신청이 이루어진 게 8일입니다. 신청한 게 8일인데 선관위가 이 상자를 폐기한 게 바로 다음 날 9일 오전인 거예요. 선관위는 해명을 합니다. 투표지나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을 하지만 투표지를 이송했던 이 상자는 우리가 보존할 법적 의무가 없다. 선관위가 법적인 의무를 다했다면 지금 이 논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비상한 긴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보존 신청이 들어오는 걸 인지했다면 이것을 폐기할 게 아니라 보존을 하는 게 당연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하지 않았어요. 예. 어제 법원이 현장에 확인하러 갔을 때 선관위 직원도 5명이나 동행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런 재반 상황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동행을 한 것이냐? 선관위는 그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부실과 관련해서 애초에 지금 투표용지를 투표인들 그러니까 60%를 투표용지로 50%로 내린 부분 네, 이 네. 부분도 선관위 안에서 뭐 한 명이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마저 또 50%를 넘겨서 준 곳도 있고 그보다 적게 준 곳도 네. 있고 이것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투표 용지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각 이제 지역선관위 사무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냥 느슨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겁니다. 사전 투표와 별도로 이 전체의 투표인 수의 한 50% 정도에서 알아서 재량껏 이제 투표 용지를 확보해 두라는 취지인데 그 50%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곳들이 있고 더더군다나 투표 용지도 다 이게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은 투표 용지를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 출력해야 되는 것으로 돈은 받아놓고 거기에 한 절반 정도만 출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부분이 외부 견제도 받지 않고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선관위의 폐쇄적인 조직으로 인해서 이런 허술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 소재인지 수기는 어느 단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논의는 그런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게 다 모호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주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인데 거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도 없이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러니까 강제 수사까지 돌입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관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파와 진영을 떠나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 이런 부실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전산이 잘못 기입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여론에서는 또 전산에 잘못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은 전산에 다르게 입력하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 아니냐. 이거는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을 내서 나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넣었어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 실무자의 실수로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에 1, 2, 3투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3투표소예요. 3투표소에 투표록을 기록하는 서류가 있는데 겉지에는 3투표소라고 쓰고 내지에는 1투표소라고 잘못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입력하는 직원은 아 이게 1투표소구나 하고 1투표소 입력하는 칸에다가 3투표소의 결과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요. 당일날 바로 잡혔어야 합니다. 왜냐? 3투표소에 입력된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가 다른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이 개표 참관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개표 참관인들은 다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 문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입력하는 사람이 그냥 다른 마음을 먹고 잘못 입력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요. 선관위의 해명입니다. 해당 선관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결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 결과가 크게 변동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 선관위 지금 한 명의 실수로 전체 선거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관위 해명이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이 선관위 전반의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투표권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후보한테도 통보가 좀 뒤늦게 아예 안 그렇습니다.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내부 전산 오류는 바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뭐 개표 결과나 거기에 반영하지 않고 문제 없다. 이게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1,104표가 날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3투표소 1투표소에 1,104표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속지랑 다르게 기재가 돼서 1투표소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기재해야 되는 사람이 이게 정정본이 왔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1,104분이 투표한 그것을 통째로 날리고 3투표소 그러니까 1투표소라고 기재됐던 994표를 기재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통째로 사라진다는 거.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단순히 뭐 용지를 적게 뽑았네, 많이 뽑았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참정권을 행사한 주권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절차는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 주셨다시피 그러면 그 교육감 물론 승패에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고지나 안내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규정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전례가 없다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투표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선관위 정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그 인천시장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서 동일 득표수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중계 방식의 재개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개표 문제는 사법적 영역에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선거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허가해야지만 이게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이 입장은 굉장히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이렇게 1, 2위 후보자의 득표 수가 다 여러 지역이 동일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관위가 해명이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했어요. 우연히 발생했다는 그 해명이 그럴 수 있겠다. 우연의 일치의
받겠구나 했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니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우연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우연의 일치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중계하는 재개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선관위 절차를 바꿔나가고 국민에게 다시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선관위가 제대로 과연 이행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봐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이러한 어떤 부실 관리와 관련해서 2030 세대의 분노도 더욱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국선언한 대학이 16개 대학에서 벌써 시국선언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젊은 세대의 보수화, 진보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분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특히 2030 내 권리가 내 권한이 내 참정권이 완전히 왜곡되고 침범당했다라는 분노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엄숙히 새겨야 되는데 다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예.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2030이 주축이다 보니까 지금 뭐 기말고사 기간이다.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좀 그 빠지신 분들의 그 빈자리에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어떻게 보면 침입하고 침투한달까요? 그럼 이건 민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부정선거라기보다 부정선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러 의도를 갖고 고의하고 왜곡하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남은 투표용지에 별도로 기표라고 이런 거의 망상에 가까운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과는 별도로 건강한 목소리를 이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새겨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지나치게 정쟁화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또 국조요구서가 보고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론에 휩싸인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두고 종일 논란인데요. 배경과 진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듣고 오시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불러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대통령 겨냥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게 모르겠죠. 예, 근데 예, 저는 뭐 예. 그렇게까지 그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그렇고 예. 정치인의 그 정권도 짧지 않나요? 정치인도 떨어지면 예. 끝 아닙니까? 아이고. 개별 정치인의 그 과정은 짧지만 예. 민심과 예. 그 우리 천심은 예. 영원하다 그런 개념이고 예. 이것을 가지고 저는 뭐 대통령과 예. 생각이 틀려서 그렇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그 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민심의 그 중요성, 민심을 보고 어떤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네. 설마 뭐 대통령 네. 또 그리고 뭐 현 정부를 상대로 그걸 겨냥해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민주당 대변인께 먼저 여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외부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선거회 그 첫 최고에 이제 들어갔고 비공개 때 이제 참여를 해서 어떤 맥락인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방점을 찍은 건 대통령에 대해 말씀하신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새기겠다는 겁니다. 당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 안았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아쉽고 표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평가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정권은 짧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민의는 영원하다라는 취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원론적인 차원입니다. 저희가 승리를 하든 뭘 하든 부족하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거.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그리고 안팎에서는 이게 혹시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는 해석들을 저도 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대표 연임에 도전할 거라는 건 너무 명약관화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와 직결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목소리보다는 성공을 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구성원들, 나아가서 당권 주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대안으로 당원들 평가를 받을지 거기에서 그 스펙트럼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여러 당권 주자들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발언만 봤을 때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발언 이후의 행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이후에 이른바 이제 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새를 규합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이거 결국에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과거에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꼭 그 게시판에 갔습니다. 그 게시판에 가서 글을 남기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이 논란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요. 과거에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그 똑같은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이 당해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고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이 정도면 대승이다. 서울은 아깝지만 승리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전당대회 이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순방 환송에도 정청래 대표를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면 어떻게 좀 갈등 국면은 될 수밖에 없는데 나도 빠르게 나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가장 크게 여론이 출렁였던 게 공소취소 특검이었습니다. 그 공소취소 특검 누구를 위한 일이었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마음, 섭섭함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 이 권력은 분점할 수 없기 때문에 총선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앞서서 장윤미 대변인께서는 개파 갈등과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불을 붙이는 것이 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 이지은 전 대변인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지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빗댄 발언으로 사퇴까지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더 증폭되는 양상인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뭐 비유를 하면서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겠죠. 예. 당연히 그게 이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좀 부적절했다. 뭐 그 정도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까지 패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네. 그 책임이 정청래 대표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라는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입니다.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버선목이라서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은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입니다. 이른바 친정청래계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 인물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할 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이 할 리가 없다라는 이제 방점이 찍힌 발언이었다고 본인도 해명했습니다만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 대통령을 직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 대통령 이 대변인직에서 내려오면서 본인이 그래도 당의
역할인데 이런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게끔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민주당의 갈등으로 비치는 그 요소들과 관련해서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정치인이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또 부담이 되는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퇴로 부적절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김용 전 부원장이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가채점표를 받아 아는 겁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는 성공이라고 누구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대표의 얼굴로 치른 선거입니다. 이건 여야 공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민주당은 떠안을 것이냐.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전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이 평가도 당연하지만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가채점표를 정확한 채점표로 바꾸는 그런 과정 중에 민주당은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친윤 당권파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당면한 핵심 과제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여부가 꼽힙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방선거의 평가 그리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소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권파의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쇄신,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선 누구부터 싸우지 마라. 좀 통합해라, 합해라. 이 패배의 원인이 뭔가. 당대표를 바꿔갖고 이 패배의 원인이 나옵니까? 일단 이걸 분석해. 의원님 말씀은 장대표 체제가 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니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선 선거 분석부터 좀. 당권파라기보다는 뭐 친윤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 친윤 세력이 이번에 그 원내대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당대표 선거 때 분명히 지방선거 패배하면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만이 필요가 없지요. 국민과 당원들하고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바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앞서 지금 최고위 열리고 있는 현장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우재준 최고가 모두 사퇴해야 된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광한 최고가 철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원색적인 비난이 오고 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고위라는 공개된 정당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갈등을 부각시키는 게 현 상황에서 좋은 일인가? 이 갈등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시점이 공교로운 게요. 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사태를 이제 이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어떻게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날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그 첫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사태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그렇게 그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온당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를 두고는 당에서 굉장히 큰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평가하고 어떻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자는 당내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요. 이 원내대표 경선은 좀 입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누구와 가깝다, 누구의 계파였다 이것보다는 개인 간의 친서관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줬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전륜 선언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 친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이 거듭나야 하고 우리 당이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변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이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좋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사정과는 또 별개로 여야의 협치를 바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또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네. 하던데 그 두 인물의 합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상당히 포용력이 높고 그리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열린 자세로 이런 원 협상에 임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저희가 또 국민의힘 분들께 듣기로는 정점식 의원께서도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상당히 의원들과의 좀 신망이 두텁고 스킨십에 뛰어나신 의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가 같이 풀어야 될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성관이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야공이 언급하고 있는 뭐 국정조사나 특검 그것을 위해서라도 원구성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상당히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원내 사령탑이 풀어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신임 정정식 원내대표께 협치와 관련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말씀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어쩔 수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앞만 보고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장을 통해서 좀 속보로도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재선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는 이러한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재선거 문제를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이제 당내에서 총의가 모아진 적은 없어요. 당 대표가 입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제도 그렇고 본인이 어떤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예. 잠실에 가서 많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은 협치를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당면한 과제가 원구성이 있고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은요 21대 국회, 22대 국회를 과반 의석을 점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밀고 왔습니다. 원구성이 때도 그렇고요. 법안 처리할 때도 그렇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국회가 후반기로 넘어가고 그것들을 새롭게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그나마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이런 특검에서 저희의 요구를 반을 받아줄까 말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협치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의를 잘 반영하는지는 원구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법사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까지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원구성 협상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원구성 협상부터 과거 국회 관례대로 법사위부터 양보하고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고 대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